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용장 혹한의 하늘에 웃음 짓는 별들이 아름다웠다.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 어둠의 장막이 내린 바다에는 점점 이 흩어진 배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1978년 1월 19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신이치는 다카마스 역에서 차로 갈아타고 가가와현 아지초에 오픈한 시코쿠 연수도량에 갔다. 연수도량에 도착하자 날은 이미 저물었지만 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뜰에 섰다. 신이치가 시코쿠 총합장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말했다. 좋은 곳이다. 예, 날이 밝으면 왼편으로 겐페이 야시마 전투의 무대가 된 야시마 섬도 보입니다. 또 이 부근은 배를 감춘다는 뜻인 후나카쿠시라고도 일컫는데 곧 뒤편이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이 씨가 많은 배를 숨긴 곳이라고 합니다. 야시마 전투 말인가? 용장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의 용기와 영지가 빛난 싸움이었지. 무사해서 공경이 되어 헤이케라고 칭하며 헤이케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권세를 누리던 헤이시가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겠지. 그야말로 교만한 헤이시는 오래가지 못한다였다. 헤이시가 패배한 근본 요인은 민중의 마음을 잊어버린 교만과 방심이라고 해도 좋다. 권세를 손에 넣어 익숙해지면 이기적이고 사치스럽게 되고 민중의 고통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실은 거기에 만심이라는 함정이 있다. 모리카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점은 먼 옛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에 통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언제나 민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민중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홀로 일어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겐지가 헤이시를 타도하게 일어서도록 돌파구를 연 사람은 헤이시에게 묵묵히 굴종하며 살다가 결연히 일어선 70대 중반의 늙은 무장 미나모토노 요리마사였다. 1180년 미나모토노 요리마사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황자인 모치히토왕으로부터 헤이시를 토벌하라는 영지를 받고 군사를 일으켰다. 요리마사는 과감하게 싸웠지만 우지교도 인전투에서 패해 자살한다. 그러나 목숨을 건 그의 걸기로 이즈 지방 시즈오카현 동부에 유배되어 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요리토모의 사촌 동생으로 시나노 지방 나가노현 기소에 있던 미나모토노 요시나카 등이 잇따라 거병한다. 헤이시의 횡포에 무사를 비롯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토벌의 때가 무르익고 있었다. 그러나 겐지가 봉기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요리마사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시대전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요리마사가 자살하고 이듬해 1181년 헤이시를 총지휘하던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병사한다. 요시나카는 헤이시를 무너뜨리고 도우빈 교토를 손에 넣자 온갖 방약무인한 짓을 일삼는다. 결국 정의 대장군이 되지만 요리모토의 명령을 받은 요시스네 등에게 공격당하고 만다. 고시라카와 법항이 겐지에게 헤이시 토벌을 명하는 선지를 내리자 요시스네는 헤이시가 진을 치고 있는 세스 지방 후쿠하라 고베시 효고구를 공격한다. 그리고 1184년 2월에는 세스에서 벌어진 이치노 타니 전투에서 요도리고에라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공격하는 기습 작전으로 헤이시를 무찔렀다. 서쪽으로 도망친 헤이시는 사누키 지방 가가와현의 야시마의 본거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세토 네해를 점령한 뒤 대군으로 바다를 굳게 지켰다. 바다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요시스네에게는 승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시코쿠로 건너가 육로를 통해 야시마로 진격한 다음 뒤에서 헤이시를 치려고 생각했다. 승리를 향한 집념은 온갖 지혜를 낳는다. 집념이 있는 곳에 지혜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 폭풍이 세차게 부는 한밤중이었다. 바다는 사납게 일렁이고
성남 파도는 하얀 엄니를 드러냈다. 하지만 순풍이었다. 요시스네는 준비한 배를 타고 시코쿠로 건너가자고 곧바로 결단을 내린다. 적은 주의를 태만히 할 것이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강풍에 망설이는 자들을 질타하며 불과 배 5척을 거느리고 거친 파도로 뛰어들었다. 젊은 투장의 용감한 행동이 무사들의 용기를 고무시켰다. 요시스네군은 거센 바람을 뚫고 시코쿠의 아와지방 도쿠시마현을 향해 나아갔다. 거친 파도에 시달리며 건너야 하는 힘겨운 바닷길이었지만 강풍 덕분에 6시간 만에 아와지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헤이시의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배 5척에 나눠 탄 요시스네군의 말은 50마리 정도밖에 없었다. 하지만 헤이시군을 무찌르고 육로를 통해 야시마로 전진했다. 그리고 도중에 현지 무사들도 요시스네군에 합류함으로써 진용이 증강되었다. 기세와 단결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가세하게 만든다. 밤에도 행군을 계속한 요시스네군은 아와와 사누키의 경계선인 오사카 고개를 넘어 야시마 남부의 해안 건너편으로 진격했다. 여기서 주위 일대에 불을 놓았다. 헤이시의 무장들은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며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자 겐지의 기습이다! 라고 놀라며 당황했다. 헤이시는 궁궐을 포기하고 안토쿠천 황의 신변을 지키며 배에 올랐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듯 앞바다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헤이시는 겐지가 세토 네해를 건너 공격해왔다 라고만 생각했다. 배도 많았고 해전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 자신감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 등 뒤에서 들이닥친 공격에 의표를 찔려 냉정함을 잃고 말았다. 싸움에는 변화에 이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 당황해서 허둥대고 만다면 그야말로 패배의 요인이 된다. 겐지군은 5에서 6기에서 10기 정도 되는 기병이 한 무리가 되어 흰 깃발을 휘날리며 여울물을 박차고 질주해왔다. 헤이시 무장들의 눈에는 대군이 쳐들어오는 듯이 보였다. 요시스네가 전장에 나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자 헤이시의 배에서 일제히 화살이 날아와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요시스네군의 다른 한 무리가 야시마에 상륙해 궁궐 등을 불태웠다. 자세히 보면 겐지의 기마병은 헤이시의 대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수였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헤이시의 무장들은 허겁지겁 달아난 일을 매우 후회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친 헤이시와 야시마를 점령한 겐지는 바다와 육지에서 서로 활을 쏘며 싸웠다. 헤이시가 요시스네에게 화살을 쏘았다. 요시스네의 중신들이 자기 몸을 방패 삼아 주군을 지키려다 오슈 지방의 사토 사부로효의 스구 노부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화살에 관통당했다. 싸우는 와중이었지만 요시스네는 스구 노부를 진지 뒤로 옮기도록 하고 자신도 말에서 내렸다. 걱정 어린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다. 사부로효에 괜찮은가? 스구 노부가 힘을 쥐어 짜내듯이 대답했다. 미련은 없습니다. 주군이 세상에 나가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활을 드는 자로서 적의 화살에 죽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겐페이 전투에서 오슈의 사토 사부로이호의 스구노부라는 자가 사누키의 야시마 해안에서 주군의 목숨을 대신해 화살을 맞았다고 말 때까지 전해진다면 금생의 자랑입니다. 저승에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스구노부는 오쇼에서부터 따라온 가장 사랑하는 신하였다. 말하면서 차츰 힘을 잃어가는 스구노부를 보며 눈물로 목이 메었다. 그리고 극진히 명복을 빌도록 했다. 요시스네는 명복을 빌어준 승려에게 깊이 감사하고 히오도리고의 전투 때에도 탄 소중한 에마와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주었다.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스구노부, 그리고 그 신하에게 진심을 다해 보답하는 요시스네를 보고 무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한다. 이런 주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요시스네군의 강함은 실로 이 주종의 강한 유대에 있었다. 그 유대는 단순히 주군과 신하라는 관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신의와 애정, 신뢰와 존경으로 배양된 혼의 결합이었다.
더욱이 요시스네를 모실 수 있음을 긍지로 여기는 신하의 용맹심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주종의 유대를 만들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단결이 생기는 법이다. 야시마 전투에서 겐지에게 패한 헤이시는 세토 네헤로 도망쳐 서쪽으로 갔다. 그리고 1185년 3월 단노우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완패하고 멸망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아지의 시코쿠 연수도량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야시마 전투를 떠올렸다. 전투 전에 피난을 떠난 백성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을 터이다. 헤이시 그리고 겐지는 귀족의 세상을 무사의 세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백성의 세상은 아직 멀기만 했다. 니치렌 대성인이 출연하신 때는 단노우라 전투가 끝나고 37년 뒤였다. 그리고 시네치는 대성인의 입정 안국에 관해 사색하기 시작했다. 대성인은 분명 백성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지만 단순히 제도적으로 백성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만민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다. 사회 제도나 구조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를 운영하는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인간 여하에 따라 제도가 악용되거나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도 민중도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존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삶의 철학을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또 사람들의 고통에 동거하고 타인의 고통을 없애겠다는 자비를 삶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주의와 비대해지는 욕망을 제어하고 승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한 중요하다. 그 투쟁이 입정 안국의 입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과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내고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안국이 된다. 입정 없이는 진실한 안국도 없다. 또 안국 없는 입정은 종교의 무력함을 입증할 따름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가 박해 연속이었던 까닭은 대성인이 광선유포 입정 안국을 내걸으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지진과 기아 그리고 역병 등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일어서셨기 때문이다. 권력에 영합해 유착해 있던 당시 불교계에는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 가르침을 검증하려는 자세도 노력도 없었다. 현실 도피 등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종교가 횡행했다. 대성인은 삶의 기반이 되고 활력의 원천이 되는 종교에 대해 근본부터 되묻고 사람들의 흉중에 정법을 확립하고자 절복과 홍교의 투쟁을 일으키셨다. 그 창끝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도 향했다. 바로 입정 안국론을 통한 국주 강요이다. 권력을 소나기에 넣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많은 민중의 생활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권력자에게 충고하면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고 박해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하지만 수많은 민중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병으로 쓰러져 고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불법자로서 간과할 수는 없었다. 그야말로 묘법에 대해 양약을 가지고 일체중생의 무명의 대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심이 없느니라. 어서 720조라는 대확신과 대자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셨다. 그것이 대성인의 결의이고 참된 불법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삶의 자세이다. 대성인이 전개하신 과감한 절복은 마스바가야스 법난, 이즈유제, 고마스바라 법난, 다스노구치 법난, 사도유제 등 매서운 탄압의 폭풍이 되었다. 특히 다스노구치 법난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대난이었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이라고 하는 자는 건현 9월 12일 자축의시에 목이 잘렸느니라. 어서 223조. 니치렌이라는 자는 지난해 1271년 9월 12일 자축의시 밤중에 목이 잘렸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범부의 몸은 다스노구치에서 잘리고 말법의 어범불로서의 경애를 나타냈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발적현본이다. 발적현본, 적을 열어서 본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부처가 수적,
임시의 모습을 열어 그 본지, 진실한 모습, 본래의 경지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니치렌 대성인이 가마쿠라의 다스노구치에서 목이 잘리려고 할 때 에노시마 섬 방향에서 달처럼 비치는 공 같은 물체 어서 914쪽가 나타났다. 그 빛은 밤하늘의 달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대성인을 참수하려던 병사는 눈이 아찔해져 쓰러져 엎드리고 모두 두려워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대성인이 가까이 다가오라, 다가오라, 어서 914쪽라고 큰 소리로 불러도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참수하려거든 서둘러 자를 지어다. 날이 밝으면 복이 흉하리라, 어서 914쪽라고 외쳐도 아무런 대답도 없다. 결국 대성인을 참수하지 못했다. 제천이 대성인을 수호하고 대우주를 움직였다. 법화경에는 도심 단단괴, 칼은 갑자기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법화경 635쪽라고 씌어있다. 그야말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계속해서 투쟁하신 대성인이 범부라는 적의 모습을 열어 그 몸 그대로 구원 원초의 자수용 보신 열애, 다시 말해 말법의 어범불의 본질을 나타내신 순간이었다. 대성인은 문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조. 덧붙여 말하자면 대성인은 내가 발적현본했듯이 말법의 일체 중생을 발적현본시키겠다고 서원하셨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용보살의 사명과 실천을 가르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분불의 제자로서 부처의 경위를 나타내게 하겠다고 염원하셨다. 대성인이 아싸라 법난을 계기로 출세의 본회를 이루신 것도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민 신도의 강성한 신심에서 중생의 발적연본을 보셨기 때문이다. 아싸라의 농민 신도 중에서도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 이렇게 세 사람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대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정법 정의를 관철하다 순교했다. 그 행동과 경애는 지용보살이고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라는 본질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스하라 삼열사의 순교는 결코 슬픈 드라마가 아니다. 범난과 맞서는 속에서 생사의 고통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성불이라는 영원한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했다. 정법을 위해 순교한 사람도 있다. 또 살아서 끝까지 투쟁한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광선유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깊이 다짐하고 과감히 실천하는 속에 발적 현본이 있다. 초대회장 마케코치스네 사부로는 1943년 무렵부터 학회는 발적 현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도다 조세이를 비롯한 마케코치 문화생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군부정부에 의한 대탄압이 학회를 덮쳤다. 마케고치는 체포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불법의 정의를 끝까지 외치다 순난의 생애를 마쳤다. 영원한 창가의 스승인 마키구치의 발적 현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한편 마키구치와 함께 체포된 도다는 감옥에서 법화경을 정독하고 창제한 끝에 나는 지용보살이다 라는 오다를 얻는다. 1945년 7월 살아서 감옥을 나온 도다는 순교한 스승 마키구치에게 광선유포를 맹세한다. 도다는 이렇게 썼다.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무시무종입니다. 우리는 7문자의 법화경을 말법에 유포해야 할 큰 임무를 띠고 출연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이 경지대로 우리의 위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지용보살입니다. 그 자각은 전쟁이 끝난 뒤 널리 회원들에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각자의 자각일 뿐 아직 학회 자체의 발적 현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회가 하나가 되어 광선유포를 향한 본격적인 실천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1951년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으로서 일어서자 전 회원이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고 절복에 대해 행진을 개시했다. 그 동지에게 도다가 이렇게 말했다. 교상의 측면, 다시 말해 외용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용보살이지만 그 신심은 니치렌 대성인의 권속이고 말제자이다. 3세 시방의 불보살 앞에 있든 지옥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든
소리 높여 대어본존에게 7문자의 법화경을 독성에 올리고 가슴속에 간직한 대어본존을 유일한 긍지로 삼는다. 그리고 마케코치 회장의 유지를 이어 동양 광선유포의 심부름꾼으로서 불법의 신명을 바치겠노라 라고 맹세하고 이야말로 발적 현본이 아니겠는가 라고 외쳤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발적 현본이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를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사명으로 정하고 현실 생활에서 과감하게 실천하는 일이다.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꿋꿋이 나타내야 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시코쿠 연수도량 뜰에서 밤바다를 보면서 다스노고치의 형장에 서신 대성인의 행동을 추모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수희의 경애를 생각했다. 그것은 말법의 불행이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이 그 빛을 혁혁히 발하며 대우주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세토의 하늘에 빛이 획을 그으며 달렸다. 별똥별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빛이 흘러가며 떨어졌다. 시니치의 뇌리에 문득 시가 떠올랐다. 유성의 현본 보이노라. 아지의 연수. 시니치는 대성인의 경지를 생각하면서 50살의 광포 제2장의 지부제라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지금 내 인생에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각의 발적 현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깊고 강하게 맹세했다. 1월 19일 저녁 시니치는 시코쿠 연수도량에서 시코쿠장 구메가와 세이타로, 가가와 현장 사키 다이조를 비롯한 현지 간부 대표와 간담했다. 시니치는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부제 출발에 즈음하는 중요한 핵심으로서 개인 지도를 강조했다. 모두가 공덕을 받기 위해서도 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개인 지도가 중요합니다. 도다스님 시절에는 선생님이 최고 고문으로 계셨던 다이토 상공의 이치가야 빌딩에서 사무실 하나를 빌려 학회본부의 분실로 사용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학회원을 개인 지도하셨습니다. 당시의 간부들은 그 분실에 드나들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당시의 간부들은 그 분실에 드나들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어깨너머로 보면서 개인 지도라는 학회 활동의 기본을 배우고 몸에 익혔습니다. 그렇게 지도력을 연마한 간부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개인 지도를 통해 선배 간부와 회원 여러분이 연대를 맺는다면 그 유대는 강합니다. 큰 회합에서 하는 지도뿐인 관계나 조직적인 연대만으로는 유대가 약합니다. 진정한 신뢰관계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심한 어떤 분이 장사가 막다른 곳에 막히자 괴로워하다가 종적 조직체계 시절에 지부장에게 지도를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속한 조직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부 여러분이 회합에서 하는 지도와 개인 지도의 비율은 8대2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2대8을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인재가 육성됩니다. 학회도 강해집니다. 또 무엇보다 간부 여러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인간관계를 착실히 맺으면서 계속 격려해야 참된 인간 연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도 그런 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사명감에서 마음의 유대가 생기고 진실한 인간 연대가 구축되는 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회 조직에서 세대 교체가 추진되면서 저 자신도 젊은 나이에 간부로 등용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지도부 선배를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지요? 라는 부인부 간부의 질문도 있었다. 시니치가 빙긋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조직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선배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선배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서운하게 생각하게 되면 단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배가 보시기에 조언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선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적으로 만나 저에 관해 뭔가 느낀 점이 있으면 사양 마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겸허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상찬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지도부 선배뿐 아니라
예전에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라 함께 투쟁한 벗도 많을 것입니다. 역직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무리하게 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인간으로서의 천박함을 증명하는 격이 됩니다. 벗도 떠나가 버리고 고독해질 뿐입니다. 나는 때를 얻어 리더로 선발되었지만 나 이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컨대 자신이 접해온 동지를 소중히 하고 동지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이것이 훌륭한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신이치는 어떤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변했다. 때로는 자신의 체험을 말했다. 기탄 없는 대화야말로 전진의 원동력이다. 신해치는 박명 현 간부와 간담한 뒤 이튿날 20일에는 가가와 현 부인부 총회 참석에 앞서 부인부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었다. 신해치는 한 번 한 번의 회합에 막연한 자세로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진검승부였다. 그래서 부인부 총회에 대해서도 발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각도에서 하는지를 확실히 협의하려고 했다. 신해치는 발표자 모두가 비슷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초점이 없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참석자로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런 회합이 되고 만다면 일부러 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했다. 신해치는 부인부 간부와 협의한 뒤 부회장들과 재반 활동을 검토하고 근행했다. 모든 동지가 발작 현본하고 광선유포의 대서원에 서기를 기원하면서 일념을 다해 창제했다. 어번절을 향한 진지한 기원으로 시작해서 기원으로 끝난다. 이것이 신앙자의 삶의 자세이다. 기원과 제목을 잇는다면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지도차 시코쿠를 방문한 지 닷새째가 되는 20일, 신이치는 정오가 지나 시코쿠 연수도량 강당에서 열리는 가가와현 부인부 총회에 참석했다. 가가와현 부인부 총회에는 부인부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장년부 대표도 달려와 축하했다. 현 부인부장 오기 시게미가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단상에 섰다. 오기는 가가와현에 시코쿠 연수도량이 생겨 기쁘다고 말한 뒤 경전에 빈녀의 1등이라는 설화가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장자의 만등보다 빈녀의 1등이라고 알려진 불교 설화이다. 모든 나라의 왕과 왕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석존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본 빈녀는 나도 부처에게 꼭 공양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빈녀는 부처에게 바치려고 등불에 쓰는 기름을 샀다. 빈녀는 기원 정사에 있는 석존, 다시 말해 부처에게 갔다. 부처 앞에는 많은 사람이 공양한 등불이 있었다. 빈녀도 작은 등불 하나를 공양하고 스스로 서원을 세웠다. 지금 저는 가난한 몸이지만 정성을 다해 이 작은 등불을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내세에는 총명한 지혜를 얻어 일체중생의 무명이라는 어둠을 없앨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밤이 깊어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장자들이 공양한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빈녀의 등불만은 계속 타올랐다. 억지로 끄려고 해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부처가 말했다. 사대해에 물을 붓고 폭풍을 불게 해도 이 등불을 끄지 못한다. 그 까닭은 널리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노라 라는 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신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대우주를 비추는 복운의 등불을 켤 수 있다. 오기가 생겼다. 우리에게 빈녀의 등불은 무엇인가? 바로 신심이고 학회 정신입니다. 태풍이 불어 다른 등불은 모두 꺼져도 한결같은 신심의 마음을 바친 가난한 한 여성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신심, 확고한 신심, 흔들림 없는 신심, 착실한 신심의 일념, 다시 말해 학회 정신이 있는 한 아무리 사회가 어떻더라도 또 아무리 편견에 사로잡혀 중상하고 비판하더라도 우리 일념의 대복운을 영원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커다란 확대를 목표로 복운의 등불, 복운의 일념을 넓히는 전진을 서로 맹세합시다. 공감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